우리 앞 시간에 법인세 선납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선납세금은 중간연합세의 또 선납세금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돈을 받는데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는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세금을 떼고 저한테 줄 건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도 세금을 빼고 주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직원들 월급이에요.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에 세금 떼이고, 그리고 우리 사대보험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떼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실제 급여가 실지급액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주죠. 그럼 그걸 지급하는 형태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개정 과목은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 예수금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대리납부 이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리납부한다는 건, 근데 이건 뭐 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인 건데, 여러분들이 월급 받았어요. 전액을 다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국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자한테 일단 세금을 떼고 주고, 돌려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인데 여러분이 안 낼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에게 대신 그 돈을 떼고 주고 대신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돈만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세금만 가지고 예수금이란 표현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참 내기 싫죠. 그죠? 그래서 그럴까봐 지급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돈도 대신 떼고 주고 그걸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게 예수금인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니죠. 원래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인데 회사가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빼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금의 성격은 부채예요. 부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을 때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면 누구한테 돈 줄 때 원주징수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야 예수했냐? 그럴 거예요. 그 예수했냐라는 말이 원주징수 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자, 얘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무직 직원 급여가 300만 원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친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 직원의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얘도 그냥 2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3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는 전액 직원이 부담을 하겠죠. 자기가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전액 직원이 부담하는 건데, 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얘는 회사 50% 그리고 직원이 50% 이렇게 반반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직원 50. 그러면 이 금액에서 직원 부담분은 10만 원인 거고, 여기서 직원 부담분은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만 생각하면 10만 원 빼고 주고 회사가 10만 원 합쳐가지고 20만 원 내는 거예요. 또 국민연금도 여러분 월급 줄 때 15만 원 빼고 주고 납부할 때는 회사가 15만 원 더 합쳐가지고 30만 원 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건강보험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연금 좋은 건 생각 안 하더라고. 회사가 국민연금도 반대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 지금 지역보험하고 국민연금 그냥 자기가 생돈 다 내시다가 나중에 회사가 좀 도와주면 아 좋구나 그런 느낌도 조금 들 거예요. 그럼 이런 급여명세서에서 떼이는 금액의 2배가 납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직원한테는 이 20만 원을 직원한테 빼고 줄 거고 이건 직원이 다 부담해야 되는 자기 돈이니까 연말정산 냈을 때 이 돈 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빼고 줄 거고 이 돈 빼고 주겠죠. 그러면 총 45만 원을 빼고 지급하게 되겠네요. 그럼 직원한테는 255만 원만 지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원한테 월급을 줘요. 그럼 월급 줘야 되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준다고 봤을 때 차변에는 직원의 돈을 준 이유가 직원의 급여를 준 거고. 그럼 직원 총급여는 300만 원인데 우리가 이 돈들을 원천징수하고 뺐더니 255만 원만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신 납부하려고 한 거지. 우리 가지려고 돈 뗀 게 아니죠, 사실. 이거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겨요. 자, 이걸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내려고 가지고 있는 걸. 그럼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하는 달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하면서 20만 원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하고 날짜 맞춘다고 다 10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가요. 여러분은 돈 떼이고 받았잖아. 그럼 납부한 걸로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아가 납부하신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우편물이 날아가요. 왜 그 우편물을 보내냐면 우리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해서 통장 압류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3달 안 넣으면 3달 안 내면 통장 압류가 되는 거예요. 안 풀어주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잘 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뭐 전부 다가 분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만 엄청 잘 받는 거야. 다른 건 제일 못 받는 게 국민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은 하늘에 두 쪽 나도 사장님들이 냈어요. 통장 압류되면 푸는데 너무 힘들고 한번 걸렸으면 그 다음 연체하면 3번의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한 방에 압류 또다시 걸어버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받아달라고 통합고지서가 생기면서 이제는 4대 보험 통합 이제 센터까지 생겼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한테 빌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 다 같이 받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할 건데 자 얘를 그냥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해요. 그냥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면 그럼 이 20만 원 받은 거 그냥 내는 거죠. 현금으로 20만 원 쓰고 그럼 지금 원래 직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예수금 적었던 거 이제 우리가 세무서에 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예수금은 지워주는 거예요. 대신 냈으니까 대신 내기 위해서 징수해뒀다가 납부했으니까 예수금 20만 원을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이 예수금이 이제 25만 원만 남아 있겠죠. 다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요. 건강보험료는 총 20만 원이네요. 대변에 현금으로 20만 원. 그럼 차변에 직원한테 원천징수 징수해둔 돈은 10만 원이죠.
건강보험 절반만 직원한테 징수해뒀잖아. 그럼 차변에 직원한테 징수해둔 돈 지우는 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10만 원, 자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리고 회사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이나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주로 써요. 그럼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 둘 다 똑같은 거 둘 중 한 개 선택해서 둘 다 같은 거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쓰더라고. 왜냐하면 건강보험도 복리후생비 해도 되고 세금과 공과 해도 되고 국민연금도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돼요. 사장님이 이거 세금이라 생각하면 세금과 공과고 직원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면 복리후생비인데 둘 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이거 쓰는데 이렇게 두 개 다 쓸 수 있으면 어떤 계정 과목 쓰라고 시험 문제는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걸로 쓰란 이야기예요. 복리후생비라고 쓰라면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은 부채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어느 부서 직원의 우리 회사가 지원해주는 돈인지에 따라서 500번대, 800번대가 구분되는 거예요. 다음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요. 그럼 국민연금 납부하면 30만 원이니까 대변에 30만 원을 납부하고 차변에 예수금 15만 원. 그럼 회사가 지원하는 이 15만 원은 세금과 공과 혹은 세금과 공과금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500번대나 800번대 어느 부서 직원의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지원해 주는 게 비용이죠. 돈 내주고 들어오는 거 없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할 때 이제 어떤 걸로 처리할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걸 따로따로 썼죠. 따로따로.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은 딱 보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20, 30, 70만 원 납부를 하죠. 총 70만 원을 전부 다 납부한다라고 하면 일괄 납부를 하면 대변에 현금으로 70만 원을 납부했으면 차변에 예수금 4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걸 정리를 해서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금 이걸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방금 이 세 개 분계를 합친 거예요. 예수금만 합친 거야. 현금하고만. 이 세 개를 합치면 한 번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예수금 1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합치면 45만 원인 거고. 그리고 현금 20, 30 합치면 70만 원인 거예요. 그냥 세 개 분계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하자고 일부러 따로따로 한 번씩 한 거고 얘네들 전체를 납부했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분계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분계하면서 진짜 나쁜 출제위원이에요. 전부 다 한 번에 다 납부하면서 직원이 2명인데 한 명은 생산부고 한 명은 사무직이면 복리후생비 2개 나오고 세금과공과도 2개 나오는 거예요. 500번, 800번 지원해 주는 거 각각 사람마다 찾았어야 되니까. 그 정도가 제일 나쁜 문제예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여기 없어요. 자, 그럼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수금은 부채라 그랬죠. 내 돈 아니에요. 대신 내려고 징수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채인 건데, 산납세금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자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으면 산납세금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 두 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당좌자산 계정 과목은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4페이지에 재고자산으로 갑시다. 자, 이 재고자산은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계정 과목은 지금 책에 적혀 있으니까 일단 책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들을 좀 볼게요. 자, 재고자산 종류에 보면 일단 상품은 완성품을 팔려고 사온 것. 그걸 우리는 사왔을 때에 차변에 상품이라고 쓸 거예요. 또 제품은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완성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완성한 물건을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제품. 다음 반제품은 우리 시험에서는 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완성품이 되기 전 단계에서 판매적 가치가 있어서 파는 것들을 반제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단계에서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원재료가 제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재고자산이에요. 원재료 100만 원치 썼는데 얘를 물건 만든다고 기계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재료는 사라졌죠. 근데 완성을 못했어. 그럼 제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내 재고자산 100만 원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근데 장부에는 100만 원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중에 있는 재고자산입니다가 제공품인 거예요. 근데 이 제공품은 이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원가 회계할 때에 인건비도 이제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니? 물건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다들 합쳐지게 될 거예요. 원재료는 우리 원료와 재료의 합성어. 우리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쓰고 있었죠. 그죠? 자, 미착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 샀는데, 예를 들면 아직 얘가 운송 중에 있고 내 창고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거가 확실한 건데 아직 안 들어온 걸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실제 값하고 장부 값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 아직 나한테 도착 안 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 그러면 아직 원재료다 상품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나는 돈을 미리 줬죠. 그리고 운송 중에 있는 게 내 거인 경우에 미착품이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 도착하면 얘를 원재료나 상품으로 바꿀 거예요.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 장부에 그 돈 지급한 만큼의 가치의 자산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잖아. 장부 속에. 그러기 위해 쓰는 거예요. 소모품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모품이에요. 이걸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 B예요. 일반적으로는 소모품이라고 처리하는 회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쓴 만큼 비용 처리하기 귀찮아서 어차피 소모품 볼펜, 종이컵 이거 오래 안에 다 쓸 건데 소모품 처리했다가 소모품비로 바꾸는 건 비생산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냥 사오면 소모품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결산 문제 풀 때만 소모품을 보지 그전에는
소모품 못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이제 우리 재고 자산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저하고 쓸 계정 과목은 상품, 분기에서 쓸 거는 제품, 그리고 원재료, 분기에서는 이게 주고, 이론 원가회계 이론에선 온통 제공품에서 이야기할 거고, 제공품이 물건 만드는 거니까 원가회계는 제공품에서만 놀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 자산 가지고 이제 좀 보면, 자, 우리 지금 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책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의가 주의해야 될 게 아니고 참고예요. 왜 주의라고 쓴지 모르겠어. 주의하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닌가? 그죠?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참고예요, 참고. 주의가. 그래서 막 열심히 주의 적혀 있는 거 읽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스쳐가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도 지금 상품이다 뭐 이런 것들 적혀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땅을 샀어요. 그럼 땅을 칭할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쓸 거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저하고. 또 우리 공장 건물 짓거나 영업 활동에 쓸 거면 토지라고 쓸 거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그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사왔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여기에. 그래서 뭐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매 목적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유형 자산, 투자 목적 가지고 있으면 투자 자산, 팔려고 가지고 있으면 재고 자산. 우리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있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산이죠. 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딱 하나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 걔만 빼고 전부 다 그래요. 어느 자산이든 상관없이, 어느 유가증권이든 상관없이 단기 매매 증권을 뺀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가 대변에 돈 나가고 취득 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회계 처리인 거예요. 원재료 샀으면 원재료다. 매도 가능 증권 샀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상품 샀으면 상품이다라고 차변에 쓰는 게 그 돈, 취득 시 부대 비용 돈을 줬는데 차변에 그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 자산의 어디까지를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볼 거냐라는 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창고나 공장에 들어오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 시점을 왜 기준점을 잡냐면, 취득 시점 이전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는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고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원재료를 운반하는 운반비가 들어갔으면 원재료라고 쓸 건데, 창고에 딱 들어오는 순간 취득 시점이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공장으로 운반하는 돈은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재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취득 시점을 기준을 잡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와 이후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도 똑같아요. 보험료도 취득 시점 이전 것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 실무에서는 일할 계산해요. 왜냐면 보관 단계까지도 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 근데 창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취득원가 포함, 들어온 이유는 보험료라고 처리해요. 비용 처리. 그래서 취득 시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종류들을 보면, 자, 우리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자, 원재료 1000만원치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원재료 사면서 운반비, 운송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송보험이 예를 들어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건 도착을 해서 우리 창고에 놓는 하역비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분개할 때 이 원재료만 가지고 하나씩 분개한다면 원재료 1000만원 샀을 때 차변에 원재료 1000만원, 대변에 현금 주면 현금 10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운송비 줬대. 그럼 여러분은 운송비가 계정 과목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송비 줬다 그러면 왜 운송비를 줬는지 봤더니 원재료 사면서 준 거네. 그럼 원재료 취득 시 부대 비용에 포함되는 거네. 차변에 원재료 원재료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했대. 뭐지? 봤더니 운송보험이래. 취득할 때. 그러면 그때도 원재료 살 때 들어간 거네. 원재료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역비가 들었대. 왜 들어간가 봤더니 원재료 사와서 안에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공장이나. 그러면 이 하역비도 원재료 40만원, 현금 4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계정 과목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건 이거다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뭐 사면서 들어간 돈이냐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를. 그럼 이걸 만약에 전부 다 원재료 얼마 1000만원치를 구입하면서 운송비 얼마, 운송보험 얼마, 하역비 얼마를 현금 지급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시험에는 한 번에 섞여서 다 나와요. 1000만원 차변에 총 원재료 11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한 번에 처리하면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얘를 썼을 때 1100만원치가 원가가 될 거잖아. 팔렸을 때 대원가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재고자산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재고자산 매입 관련해서 지불한 운반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저는 방금 이해될 때는 안 썼지만 자,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해요. 관세를 내요. 관세는 세금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세를 왜 냈는지를 보는 거야. 원재료 수입했네. 원재료 안 샀으면 이 세금을 안 내겠죠. 그러면 이 물건 팔았을 때 그 세금도 뽑아야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죠? 그러면 얘도 원재료라고 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돈보다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관세든 통관제 비용이든 수입한다면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둬야 여러분도 나중에 이걸 언제 팔든 간에 원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참고 주의라고 적은 참고를 보면 재고자산 구입할 때 운반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건데 물건을 팔면 취득 시점이 아니죠. 팔 때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 이전과 이후는 계정 과목 선택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5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환출이나 환입이라는 표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사실 환출이다 환입이다 얘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출은 내가 반품하는 거고 환입은 내가 반품 받은 거예요. 환출, 출자, 날출자, 입자는 들입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반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자 할인하고 애누리 자, 이 글자 본 적 있죠? 본 적 없으면 오늘 대형마트 한번 가면 아니, 작은마트 가도 적혀 있을 거예요. 할인이다 애누리다. 그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일단 마트에 가면 이걸 구분 없이 쓰고 있죠. 우리는 그냥 깎아준다 이 금액만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저 정말 어릴 때 이해 못했던 게 세일이라는 말이었어요. 세일은 판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난 20% 세일 적혀있길래 20%에 판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 그럼 할인이라고 해야지 왜 그걸 세일이라고 적어놔? 그죠? 세일은 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거꾸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할인하고 애누리는 깎아준다는 의미가 있죠. 회계에서는 얘 둘이는 서로 구분해서 써야 돼요. 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정에 의하거나 혹은 조기 회수로 감액해 주는 거예요. 금액을 깎아 주는 거야. 그걸 할인이라고 해요. 그럼 애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감액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여러분이 딱 받아봤는데 기스가 너무 많은 거야. 저한테 반품할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미안하다. 그럼 60만 원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60만 원이라면 이 정도 기스쯤이야 라고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물건의 기스라나 하자 때문에 제가 깎아준 그 40만 원 그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인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여러분한테 외상을 여느 때와 똑같이 늘 한 달 안에 갚기로 하고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 돈이 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10일 안에 주면 제가 10%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10일 안에 줬는데 20일 차이로 10%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10일 안에 갚아줘서 제가 깎아주는 그 10만 원을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할인과 애누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계정화물이 틀려요. 그럼 뭐 때문에 깎아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차익에서는 재고자산이라서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우리는 제조업도 하고 도매업도 할 거고 둘 다 섞여 있는 업체도 시험에 볼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재고자산에서 보면 우리가 다룰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리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상품을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아니면 상품을 반품을 하면 매입 환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자가 있어서 깎음을 받으면 애누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해요. 상품을 샀는데 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면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를 샀는데 이 원재료를 내가 반품을 한다면 그 계정 과목을 매입 환출이라고 할 거고, 하자가 있어서 깎으면 애누리라고 할 거예요. 또 원재료를 샀는데 조기 사원에서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글자는 이 6개는 전부 다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얘 둘이는 구분할 수 있지만 얘 둘이는 구분이 안 되겠죠. 같은 글자니까. 근데 얘 둘이는 뭐냐면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얘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라는 건 이제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말했던 특징. 하나는 다음 번호들을 쓴다. 차감 계정, 관계 계정이니까 다음 번호들을 쓴다. 그 다음 특징은 자기 자리의 반대쪽에 있다. 이게 차감 계정의 특징이죠. 그럼 상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얘네들은 다 대변의 자리를 할 거예요. 상품을 줄여주는 거라서. 그럼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가 146번이기 때문에 얘는 147번, 얘는 148번을 써요. 얘는 153번이기 때문에 154번, 얘는 155번을 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 분개할 때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 전부 다 세트로 아주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럼 K랩은 친절하게 참고에 짝지가 있어요. 짝지가. 스마트A는 짝지가 안 보여요. 제가 계속 K랩만 여니까 느낌이 별로 없죠. 우리 스마트A는 이 글자들만 적혀 있어요. 옆에 짝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무에서 저는 원래 도전 프로그램을 옛날에 어릴 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바로 찾기 전에 먼저 상품 거면 상품이라고 먼저 한번 쳐봐요. 그럼 146번이잖아요. 그러면 147번이 얘 짝지고 148번이 얘 짝지고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K랩은 그거에 비하면 좀 착하죠. 오른쪽에 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짝지가 있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 인지시키는 이해가 좋아서 계속 제가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짝지도 있대, 다음 번호 쓴다. 이걸 생각하는 것도 좀 편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쓰는 얘를 가지고 분개를 볼게요. 자,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원재료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신용 조건을 거는 거예요. 10분의 2, 30분의 n이다. 이렇게 신용 조건을 걸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월 1일이다. 그럼 이 조건이 뭔 이야기냐면, 자, 30분의 n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외상으로 물건 사면 며칠 안에 돈 줘야 돼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일단 외상이니까 한국 사람 착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 하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옛날에 경기 좋을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30일이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15일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 30분의 n이라는 게 30일 이내에 갚아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n 붙어 있는 게 며칠 이내에 갚아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10분의 2는 뭐냐면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할인 신용 조건을 건 거예요. 너 30일 이내 갚아야 되는데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뜻이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일단 이 조건이 어떻든 간에 저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A라는 회사한테 100만원이다 이렇게 샀어요. 그럼 저는 이 돈을 겨우 20일 차인데 2% 깎아줘도 엄청 높은 거죠. 1년에 2%가 아니고 20일에 2%니까 얼마나 높은 거야.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월 10일 날 갚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외상 대금을 갚으면 대변에는 돈을 줄 거고 이 차변에는 그럼 내 장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100만 원 지우는데 나는 얼마 주면 되죠? 난 지금 10일 이내 줬으니까 98만 원만 주면 되겠죠? 2만 원 빼고 98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 지금 얘 약정한 거잖아요. 10일 안에 갚으면 2% 깎아줄게 약정했죠?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매입 할인 쓸 건데 그때 생각할 때 뭐 사는 거냐 확인을 해서 원재료 산 거죠. 그러면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자기 짝지를 선택해야 되지. 우리 회사가 상품도 없는데 상품의 차감 계정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품 장부 금액이 줄어들어 그럼. 얘는 원재료 98만 원 주고 산 거죠 사실. 근데 우린 쓸 때 100만 원인데 2만 원 할인 받아서 98만 원이에요 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생긴 거고 자기 짝지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애놀이 하나 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10월 15일 날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상품을 100만 원짜리를 구입했어요. 차변의 상품 100만 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자, 그랬는데 자, 물건에 하자가 발생해서 10월 16일 날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40만 원을 감액받고 60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일단 외상 매입금 이제 이 100만 원 다 정리한 거죠. 60만 원 주고 지우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 60만 원을 지워주고 우리는 현금으로 60만 원만 주고 죄송해요.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지워야 되죠. 내가 왜 60만 원 지웠어. 100만 원 지우고 우리는 현금으로 60만 원만 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 나는 40만 원은 물품 하자 때문에 깎은 거죠.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때 우리가 하자가 발생한 건 상품이죠. 그러면 상품 짝지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네들에 대해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매출 쪽도 좀 보고, 매출에 대한 할인, 애누리 똑같은 원리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론하고 좀 관련 있는 부분을 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